갑시다. 여유롭게. 여유롭게 갑시다. 여유롭게. 여유롭게 갑시다. 큐. 뭐 자우지가 그런 것들을 발터 베냐민이 지적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역사가에 선택된 이 유산은 진짜 제가 방금 말했던 모든 정치는 왕이 하는 거 아닐까? 소수가 하는 거 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무의식을 형성해내는 무지막지한 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런 장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베냐민은 이렇게 받아진 유산 이 자체를 비판해야 한다. 왜 그걸 비판하지 않으면 반복되니까 근본적인 건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 말 진보 개념의 야만성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어집니다. 제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진보 개념은 재앙의 이념 속에 근거해야 한다. 계속해서 간다는 생각은 재앙이다. 그것은 그때그때 앞으로 다가갈 곳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지옥이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삶 자체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산된 건 다 재앙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요 유산된 것, 이 유산된 것이 어떤 진보적으로 파악될 때 이것은 너무 야만적이라는 거예요. 재앙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게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이 진보 개념 자체가 이 발전해서 나아간다는,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재앙의 이념이라는 겁니다. 재앙이 바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센 겁니다.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식의 생각이. 개선돼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 개선돼서 나아간다 했을 때 그 토대 자체가 온전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웃긴 거예요, 여러분. 진보라는 개념은. 어떤 걸 이제 막 단계를 밟고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단계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정확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2차원이죠. 이렇게 제가 만든 이 산이 2차원 내에서 파악됐을 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상 여러분 현실에 이게 떨어졌을 때는 공간 개념이 없어요.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요 공간, 둥근 공간 내에 그냥 가운데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 존재는 자기가 위에 있는 건지 아래에 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건지 걷고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죠. 앞뒤 좌우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실제 역사 현실에서. 그만큼 역사는 복잡하고 그만큼 또 변화무쌍하고 그때그때 바뀌고 고려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보는 건 여러분 사실 이런 거예요. 이게 역사로 쳤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역사가 선택을 한다 했죠. 역사에 선택된 부분만 보는 거예요. 1%입니다. 거의. 나머지 99는 뭘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자료화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자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미답의 영역으로 남는 거예요. 이 99%가 1% 자꾸 좌우 흔들어져 있게 계속 무너뜨리고 이거 법칙을 만들겠죠. 그 법칙을 갖다 부셔버립니다. 너무 빡세요. 문학사, 문화사, 정신사 같은 거 구성하죠. 열심히 구성하죠. 정치사 같은 것도. 근데 뭐가 갖다 부시나요? 경제사가 부셔버리죠. 경제사가 부셔버리죠. 뭔가 물질적인 환경이 풍족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 정치체제가 물질 환경이 풍족해버리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 정치적 발전의 어떤 핵심 키워드는 어디 있나요? 경제적 파트에 있는 거죠. 경제사의 침입에 의해서 주류로서 여겨졌던 이 정치사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종교사적 측면이라든지 문화사적 측면에서 반대로 경제사의 영향을 세게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누가 주도권을 쥐는지가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한다는 방향성 자체를 설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진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려고 하죠. 왜? 좌우지가 뭔가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 자꾸 뭔가 반복되는 지옥이라면, 재앙이라면 누가 이런 걸 받아들이겠냐고요. 지금 너무 힘들지만 버티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걸 막 이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해 줄 수 있고 용인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랑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런 삶을 안 살고 있다 말할 수 있기 어려울 겁니다. 사람이라면. 아무 희망 없이 사는 건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이 생각을 무편적으로 자꾸 수용하다 보면은 현실을 긍정해버리게 돼요. 현실을 긍정하게 돼요. 지금 말한 진보사관의 문제점이 또 뭔 줄 아세요? 이 문제점은 또 이런 거예요. 이 과거를, 이 현재를, 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판이라는 점에서 이 과거가 수용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뭔가 긍정적으로. 일단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신화가 대표적이에요. 박정희가 뭔가 독재자인 건 나도 알겠지만 인정하지만 이거는 뭔가 나라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물질적인 토대를 닦아놨으니까 그 물질적 토대를 닦아놓은 토대 내에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우리 모두 먹고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정치할 여유도 생긴 거다. 라는 게 박정희 이제 옹호론자들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이 주장 어떻게 흔들어야 될까? 그 경제 발전 꼭 독재야만 가능했나? 독재 안에서도 가능한 거 아니야? 꼭 독재 모델 내에서만 경제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 라는 반문을 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반문을 펴려면 박정희가 과거에 있고 그 과거를 통해서 지금 나은 세계가 열렸다.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인적인 세계관 자체를 부정해야 돼요. 왜? 이 세계가 진보한다 믿어버리면은 지금 있는 과거 요 희생들이 다 합리화돼요. 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고. 지금 세계가 하나로 엮인 유엔 같은 정말 큰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았니? 그 기구 왜 만들어졌어? 그 이전에 아우슈비츠 2차 세계대전 엄청난 재앙을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세계와 지구촌 연결되고 지구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처럼 큰 재앙을 겪은 뒤에 중요한 건 평화라는 가치다. 라는 걸 알게 된 관점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평화의 가치관을 정말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600만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유대인들의 죽음은 합리화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될 대가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되는 겁니까? 이걸 합리화시킨 게 진보사관이에요. 진보사관 내에서 모든 건 다 발판이니까. 베냐민 생각은 그거예요. 이 발판을 거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제 1번 관점은 이 발판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혹은 인식적으로 발판이 서 있는 건지 앉아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역사는 변화무쌍함으로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인식적으로. 두 번째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걸 받아들인다면은 지금 있는 현실 자체를 긍정해버리게 돼. 아니 자꾸 반론을 펴도 될까 말까인데 진보적 관점에서 이게 다 발판으로서 합리화돼버리면은 새로운 가능성을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조건 독재가 용인되는 겁니다. 말이 예빵 이게. 아니 사람들이 다들 위원회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좀 더 나은 모두가 공동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박정희 모델 지금 말한 이거 그걸 따라가자면 예를 들어 여러분 당장 내일 모레 제2의 IMF 온다 칩시다. 그러면 그 위기를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적 독재가 용인돼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2가 나오겠죠. 정치인이 아니라 CEO 모델로. CEO 모델로 이미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CEO 모델이 뭘 하나요? 비정규직, 쥐어짜고, 하청, 괴롭히고, 사람들 자살하고. 경제 나아집니까? 근데 나아지고 있어요? 안 나아지고 있죠.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독재 모델이 과연 용인돼야 되는가 그 부분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바라보기 위해서는 진보사관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 그 절대 발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현상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지금 촉발된 하나의 변화태로서 지금 현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근본 조건을 바꾸면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내리꺾이고 안 좋아지고 퇴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사고의 유연성이에요, 여러분. 사고의 유연성 가지는 게 이렇게는 어렵습니다. 역사성을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베냐민 봤을 때는 이 연속성, 역사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복되는, 지금 얘기했죠, 왕조사, 과도 정치 계급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독재적인 어떤 권한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정치 경제적 독점권을 가졌던 건 누굽니까? 박정희죠. 경제적 독점권을 가진 건 누구예요? 부르주아죠. 우리의 경영권을 가진 수많은 재벌 총수님들 혹은 그 밑에 있는 2, 3세 아들, 딸분들, 골 때리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 중에. 좌우지간. 그럼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베냐민이 진짜 세게 말합니다. 연속성을 완전히 폭파시켜버려야 한다고. 역사적 유물론은 역사의 서사적 요소를 포기해야 한다. 그는 사문화된 역사의 연속성으로부터 시대를 폭파시켜 떼어내야 한다.
그는 시대의 동질성도 폭파시켜 열어젖혀야 한다. 진짜 과격하게 얘기하고 있죠. 연속성을 폭파시켜버려야 한다. 부정해야 돼. 어떤 과두에 의해서 이어진 역사 단절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단락시킨다고 합니다. 단락. 완전히 나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전 세계와 이전 세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단락을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완전 다르게 생각하세요. 혁명적으로, 단절적으로. 이어지는 역사는, 여러분, 이어지는 역사는 너무 자연스럽게 전제예요.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상황을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들이라고. 진보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런 연속성 허구라는 거예요. 벤야민 봤을 때. 이런 연속성이라고 하는 건 마치 이런 거죠. 예시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예가 있다 칩시다. 노예. 노예가 노예 1번의 아들이 2번이고 2번의 아들이 3번이고 3번의 아들이 4번이야 칩시다. 원래 임금을 10원 받았어요. 정말 작게 받았죠. 근데 나중에 증가하니까 15원이고 증가하니까 이게 30원이고 이게 증가했더니 40원을 번 거예요. 그리고 40원은 노예 해방, 해방노예, 해방이 가능한 액수죠. 자기 해방을 살 수 있는 액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 4번 때 와가지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노예가 임금이 높아지면서 노예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아주 좋은 세계관이죠. 괜찮아 보이죠? 열심히 일해서 자기 해방시키는 것 같은. 허점이 뭡니까? 아니, 왜 임금을 모으냐고. 이걸 왜 모으냐고, 이걸. 이걸 모을 게 아니라 이 세대를 거듭해 돈을 모아서 해방노예가 될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부정해야지. 이거 자체를 부정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역사관 아니에요? 근데 역사는 내 아버지보다 지금 내가 더 받고 내 아들보다 내 손자가 더 받고 손자보다 증손자가 더 받으면 역사가 막 진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연속성입니다.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속성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자는 거예요. 근본에서부터. 역사적 스파르타쿠스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벤야민이 했던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이제 뭐 단락으로서 완전히 단절돼. 불연속적인 역사가 되는 거예요. 불연속적인 역사가. 그렇게 파악되는 게 중요하다 받고 그렇게 파악되는 한에서만 아름다움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인용문이에요. 이거 이제 파사주 프로젝트는 아니고 다른 것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의 고유한 시간이란 신화가 몰락하여 폭파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으로 규정된다. 진짜 세게 얘기하죠? 세게 얘기합니다. 과격해요, 사실 벤야민은 직접 읽다 보면요. 아름다움은 요 시간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속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신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를테면은 이런 거, 신화. 이를테면 자본주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자본주의 세력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미래가 열릴 겁니다. 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장주의, 유토피아 신화죠. 이게 왜 허구입니까? 허구인 이유가 너무 많죠. 이유까지 말하지 말고 좌우지간 그렇게 안 되더라. 자꾸 가난한 사람 자꾸 가난하고 양극화 같은 거 이루어지고 환경 파괴되고 뭔가 비참한 비인간의 현상이 벌어지고 네가 말하는 유토피아 언제 오는 거야? 극복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좀 더 이걸 자본주의 좀 더 수정하고 고치고 이 사람들 의식개혁이 벌어지고 왜냐면 니들이 가난해서 재테크를 안 하고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거든. 좀 더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술도 안 먹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모으다 보면은 좋은 세상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다. 더 버텨보자. 더 잘해보자. 결국에 이 시간은 이 유토피아는 오고야 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임금 고용 자본주의 체제를 자꾸 반복하죠. 조금 바뀐 형태로. 진보했다가 퇴보했다가 진보했다가 퇴보했다가 를 자꾸 줄다리기 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연장시킵니다. 반복시키죠. 계속 반복됩니다. 자본주의는. 그리고 이 반복이 가능한 이유는 유예된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즉 신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신화와 이 연속성의 불가분의 관계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연속성은 반복되는 거예요. 세상 어느 사람도 반복을 견디지는 않아요. 웃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반복해서 살아가요. 노예처럼 거의 대부분. 진짜 힘들어하면서. 근데 그걸 견디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이걸 견디다 보면 언젠간 다른 세상이 열릴 거야. 다른 게 올 거야. 나는 구원될 거고 선택될 거고 저기 살 수 있을 거고 내 아들은 계층 상승을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소한 믿음
그 희미한 믿음, 희미하지만 지금 상태 너무 비참하고 그것도 혁명을 할 만큼 무슨 스파르타쿠스가 될 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혁명을 했다가 스파르타쿠스를 따랐던 그 노예들처럼 아피가도를 따라서 다 십자가에 박혀버리면 어떡해. 아, 너무 무섭다. 근데 그렇다고 마냥 반복적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뭔가 희망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인민의 아편으로서. 마르크스 제대로 본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터 베냐민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폭파시켜버려야 한다고. 그리고 그 폭파시키는 거에 말로 아름다운 거라고. 아름다운 건 뭐죠? 아름다운 건 무엇보다 반신화적인 거예요. 신화적이지 않은 것. 그 자체를 딱 보여주는 게 바로 베냐민의 어떤 아름다움입니다. 과격함으로서의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은 이거는 여러분 이런 베냐민의 기획 전체가 뭘 겨냥하고 있는 줄 아세요? 철학적으로는 헤겔을 겨냥하고 있어요. 헤겔. 헤겔은 저작 중에 역사 철학 강의라는 저작이 있습니다. 사실 헤겔의 저작은 아니에요. 역사 철학 강의. 이 제목에서 알 수 있을지 헤겔이 베를린 대학의 정교수였죠. 베를린 대학에서 역사 철학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시절만 해도 이제 학생들이 이 강사가 강의를 하면 그걸 다 받아 적습니다. 대본 쓰듯이 다 녹취록 적듯이 다 받아 적어가지고 막 노트 돌려 써가지고 가장 완벽한 강의록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19, 20세기까지도. 물론 지금은 그렇게 안 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필사하고 옮겨 적는 게 굉장히 중세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강해서 해결했던 얘기들을 다 강의록, 녹취록을 모아가지고 이 책을 다 편 거예요. 이 책에서 해결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길게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이 진보 사관을 완성시킵니다. 모든 역사는 자유가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더 증대되고 좋아지고 성숙해진 역사다. 이성에 의해서, 이성의 간지라고 합니다. 이성의 간교한 지혜에 의해서 이 세계는 진보로서 이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뭔가 세계사적 시민들이 어떤 나폴레옹이라든지 박정희라든지 이런 아주 시대적 과업을 받은 영웅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거나 청계천에서 막 시다들, 그런 노동자들이 허리가 굽고 너무 못 참아서 전태 같은 사람이 몸에 신나붙고 불 지르고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건 국서적이지만 어쩔 수 없다. 견뎌내야 한다. 왜? 길게 보면은 인류 전체를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라는 말을 여기서 해요. 완성시켜 놓습니다. 굉장히 악명 높은 저작이에요. 철학사에서 악명 높은 저작을 5개 뽑으라 했을 때 아마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예요. 그런 저작을 했는데 그걸 정확히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진보는 없다 오히려. 정말 반대되는 생각을 펼쳐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겔은 이런 역사적인 발전을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 봤거든요. 그 변증법적 발전에서 해겔이 얘기하는 거는 시간,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 무슨 프랑스 대혁명, 무슨 왕조 교체, 지금 얘기했던 왕조 같은 굵직한 일들, 세계사적 시민들이 이뤄내는 그 영웅들의 역사,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그런 거 분기를 찍으면서 정치사가 변하는 걸 그러니까 정신사로서 파악할 수 있다고 봤든 이걸 정반대로 말했던 게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적었던 시간 미분소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의 역사는 정말 굵직한 영웅들, 신들, 왕조, 지배계급들, 그 지계급을 독점한 무수한 문서고들, 그 문서를 통해서 형성됐어요. 근데 해겔이 아니라 우리 베냐민은 이걸 단락시키고 폭파시켜야 됐죠. 그러면 강력한 정말 큰 것들을 폭파시켜버렸으니까 남는 건 뭐겠습니까? 미분소들. 그 다음에 이런 기록들은 연속되지 않죠. 부분적으로 남아있고 흩어져 있고 왜냐하면 이것처럼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만날 때마다 작은 편린들로 만나는 거예요. 미분소들. 베냐민은 이거를 이제 명확히 시간 미분소를 포착하고 이걸 끈질기게 붙잡고 재구성하는 게 역사가 해야 될 진정한 일이다. 역사적 유물 논쟁을 해야 될,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 일반 민중들 전체가, 시민기급 전체가 이런 식으로 사고해야만 미래가 바뀔 수 있다. 우리 지금 현실이 바뀔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이건 직접 언급되어 있어요. 해겔이 보지 못했던 게 바로 이 지점이다. 라고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그 인용문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네, 시간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벌써. 네,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는데 어땠을지 잘 모르겠네요.
역사 강의가 워낙 좀 쉽지 않은 파트라 가지고 좋아요. 뭐 자우지가 파사주에 나왔던 이제 진보 개념의 야만성, 진보 개념은 뭔가 진보가 아니야, 진보하는 건 없어, 그런 건 재앙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명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심화된 형태로 나아간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어떤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역사 파트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었네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